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약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 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선거를 이제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습적인 그런 전정부 탓 이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그런 입장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 판세를 돌려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 공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정확히 12년 전이죠. 2009년. 그러니까 18대 국회 당시에 국정원이 당시 국회의원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사찰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더 이게 확산이 됐는데 글쎄요, 어떻게 선거 앞두고 일단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들으신 것처럼 전혀 다릅니다. 예,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전에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이 사찰했던 거는 드러났었지만 네.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었죠.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용으로 기획한 거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한 절반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알려진 이유가 그동안 피해자였던 분들이 국정원한테 자기가 사찰했던 정보를 내놓으라고 했고 국정원이 그걸 거부하다가 오래된 법원 소송 끝에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국정원이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거거든요.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도 법에 의하는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원한테 불법 사찰한 내용을 정보위에 보고하라라고 이제 지시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걸 정치 공세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곳은 사실 막대한 세금과 우수한 인력이 배치돼서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비록 12년 전이지만 정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오고 있는 매우 민주주의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보위에서는 의원들이 12명 중에서 민주당이 8명이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서 이 목록을 내놔라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정보위가 열렸죠, 10시부터. 근데 국정원에서는 오늘 목록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보위원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록은 이제 의결을 통해서 정보위에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보고 이제 각 해당되는 분들이 정보 공개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공개될 거예요. 어떤 자료인지. 개별 의원들도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있고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근데 일방적인 지금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난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요. 이명박 때만 아니라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도 항상 조난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안 자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라는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관을 임명한다고 할 때 국정원에 있는 조난 자료, 검찰에 있는 자료, 경찰에 있는 자료 이런 걸 다 취합을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이라는 형태로 그 사람을 검증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건 이명박 때 했던 거야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것은요 야당에서 자 그럼 과거 정부 때는 그럼 이런 자료가 없었느냐라는 것과 과연 이것이 불법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 협박하려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작성된 건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법이었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이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것을 드러낸 것은 정치 공작, 선거 공작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밟을 것 같습니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목록을 제출하라고 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국정에서 그걸 제출해야 되고요. 예. 그러면 목록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서 그 사람이 이제 법원에 다시 자기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 예. 장 소장님께서 국정원의 이제 조난 자료 말씀하시면서 말씀한 부분에 일부 동의한 면이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국정원의 그러한 조난 자료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정 보고를 안 받았고요. 야.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부활한 게 이명박 정부인데 현재 나온 확인된 걸로 봤을 때는 방호병 집회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불안을 일으키다 보니 지금 확인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돌아가신 민정수석이 지시에 의해서 이 자료가 좀 더 활성화되고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해야 될 어떤 보안 또 안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좀 차분하게 관련돼서 불법 행위가 어디까지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진상 규명이 되되 정쟁으로서 많이 확대되는 건 저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를 5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정보위 12명 중에 8명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의결은 무난하고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어떻게 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선거 보시는지요? 공작 아니냐,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박영준 의원이 2009년도에 하반기 때 예. 마침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얘기를 하는 거죠. 박영준 의원, 당신 정무수석 때 이거 지시한 거 박형준 아니야? 후보. 박형준 후보. 예. 지시한 거 아니야? 아니면 보고받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했어? 박영준 이제 후보는 아니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나 이런 거 몰랐는데요. 당신이 몰랐을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 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때 지금 이런 것을 공개했느냐라는 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적폐청산 TF라는 것이 가동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민간인들도 거기 들어가서 국정원의 서버를 다 보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때 다 봤거든요. 예. 그때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러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슬슬 흘려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야당으로서는 결국에는 또 선거 때 되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프레임을 짜기 위한 하나의 선거 공작이다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에 광노현 전 교육감이 법원에 이미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갔던 과정을 통해서 정보 공개된 문서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장관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공세라고 공격하시는 야당 의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네. 그건 반드시 인과관계 맞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게- 전부터 예. 광노현 교육감이 자기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원 소송을 했던 시점은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훨씬 이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의심이 되면 국정원에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야죠.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18대의 국회의원들 동향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언론 보도가.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얘기해준 국정원 관계자 그 분이 선거 공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은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 사찰 목록에 대해서 정보위에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국정원법에 의결을 해줘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지 자의적으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을 통해서 의결해라라고 하는 수순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녹취 자체,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자체가 불법 도청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녹취로 인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한 결과가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퇴와 더불어 검찰 고발까지 일어났는데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위해서 보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이 중도에 사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해올 거고 예. 그 결과 결국 또 다른 정치의 사법화가 확대되는 문제가 커질 것이고 그 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이것의 어떤 불가피성이냐 정당성이냐 이 부분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거짓 해명 논란 이것을 좀 별개로 넣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이 이제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인권위에서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표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또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 판사를 민주당이 탄핵한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권력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너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얘기했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거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권의 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 그것은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다. 예.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을 훼손한 대법원장 과연 그 대법원장이 내리는 판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명예와 권위가 실추됐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대국적인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재보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만 오고 가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 어느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어젯밤 저도 시청을 했는데요. 예. 여당 서울시장 후보다운 토론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상호 비방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아주 상대방 후보 공약 중에서 시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받은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중기부 장관의 경험을 10분 살려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대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특히 서울의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21분 컴팩트 도시를 거점 개발함으로써 강남에 집중되는 걸 분산하겠다라는 그래서 서울의 대전환, 특히 첫 서울 여성시장이 되겠다는 미래 포부를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주당다운 후보라는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강남구 격차 해소다.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다라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은 서민시장으로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하고 또 강변북로의 일정 부분들을 토지 공급, 그러니까
주택 공지로서 네. 공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안정하겠다는 것을 밝혔고요. 특히 환경 문제에서도 나름대로 2030년에는 디젤 차는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30년부터는 새로운 내연기관차는 등록을 막겠다라는 예. 또 되게 신선한 또 공약까지 내세웠거든요. 공약 대결이 되게 불티였던 여당 후보가 다운 토론이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박민규 교수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장성철 소장께서 보셨습니까? 저는 좀 건성건성 봤는데 저는요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답답함과 혼란함의 대결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우상호 후보는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박영선 후보의 21분 서울? 이거 너무 서울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강변북로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이거 서울이 너무 답답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예. 이것을 보면 이제 정책 대결, 공약 대결을 서로 상호 비판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인신 공격 없이 공약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서로 평가를 한 모습들은 정말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권 여당다운 아주 좋은 토론의 예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저러한 정책 공약 대결을 통해서 경쟁력은 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요. 그것들을 좀 보면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박영선 후보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경선 후보는 이것이 바로 박영선 출마 효과다. 어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개인의 지지율 상승까지 해서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후보들의 조사 결과는 야권 단일화라는 변수가 또 있고요. 여권에서도 또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저대로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민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가장 핵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야권 단일화겠죠. 2자 구도냐 3자 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자, 보셨던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야권 후보를 다 합친 숫자가 여권 후보들을 합친 숫자의 한 8% 정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태섭 안철수 예비 단일화, 그다음에 국민의 후보와 또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네. 얼마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단위냐 여부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걸로 보이고요. 결국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들은 1년 남기의 시장이지만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하는 시장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라는 게요.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범여권, 그다음에 범야권의 이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를 다 합치면 하나의 지지율이 형성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변수들을 더 여러 다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1대1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 치르면요. 이것은 선거 이만하마나 패배가 확실해요.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박 교수님께서 계산하시면서 아까 8% 차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야권 후보와 여권 후보 이제 차이가 10.1%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예. 이거는 현재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이 아직도 좀 우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구도상도 1대1 구도를 만들어지면 현재 명분상 야권이 좀 더 유리한 선거 구도를 갖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권 단일화의 중요성을 두 분 모두 공감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 안철수 금태섭 전 의원의 어제 TV 토론 무산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됐었고요. 결국에는 또 봉합이 돼서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일단은 합의가 된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자라는 거를 금태섭 후보가 받아들였어요. 선관위에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다가 아니 이거 우리 같은 당이 아닌데 우리 TV 토론 어떻게 해요? 좀 유권 해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이 두 분이 단일화할 때 TV 토론 한 번만 했습니다.
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아 그래 그럼 한 번만 TV 토론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철수 후보 측에 좀 안타까워요. 2002년도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에는 종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방송사 TV 토론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TV 토론 할 수 있잖아요. 미디어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때 바뀌었어요. 당시와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과거의 잣대를 갖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공격도 받잖아요. 거봐, 당신 TV 토론 트라우마가 있어서 TV 토론 피하는 거잖아. 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 공격을 왜 받냐고요. 저번 주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태섭 후보한테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한번 룰 만들어 와봐. 나 다 얼마든지 다 응해줄게. 이게 맞지. 앉아가지고 야 이거 안 돼. 한 번만 해야 돼. 이거 룰 우리 불리하게 하면 안 돼.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는요. 큰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과거 환경에 대해서 좀 충분한 수기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비판, 공격처럼 TV 토론회를 조금 피하기 위한 어떤 책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 선관위에서 그렇게 우리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은 근데 당신들 몫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고 통 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쓸데없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빌미를 본인이 제공했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이런 어떤 어제의 어떤 사안 때문에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컸던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를 먼저 하겠다고 합의한 과정이거든요. 예비 단일화를 먼저 하고 또 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 단계를 결국 승리를 통해서 야권 후보로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전략을 처음부터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는 진통이 있지만 좀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 후보를 상대하는 구조로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주목할 점은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제 주변도 그런데 부동층들이 과연 서울시장 선거를 누굴 뽑을까 고민하던 중에 대부분 흐름이 민주당은 좀 견제하고 싶고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좀 못 믿겠고 세무한테 한번 기회 줘볼까? 이 흐름이 워낙 꽤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과 견제는 3월 18일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숙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제 금태섭 안철수 TV 토론이 무산된 걸 갖고 아유 정치는 TV 토론 나가서 뭐든지 다 답변해야 정치인이지 왜 그랬냐라고 하는 훈계조로 얘기하셨지 이제 비난을 안 하시더라고요. 홍삼도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난은 이제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우리 편,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앞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 트라우마 관련해서 있지 않느냐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는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1월 달부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요. 하루에 한 4-5시간씩 예상 질문도 받고 연습을. 예, 지금 패널 분들도 한 4-5분 이렇게 해가지고 TV 토론을 상당히 1월 초부터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TV 토론 트라우마 이것은 쓸데없는 정치적인 공격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통 큰 모습 보여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오늘 첫 맞수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는 부분 때문일까요? 글쎄요, 이게 중도층을 향한 어떤 어필 부분 이런 무게가 좀 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맞수 토론도 하고 1대1 토론도 하고 뭐 예. 몇 명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책 대결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듯이 여당 후보들처럼 정책을 갖고 서로 공격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예. 인신공격, 네거티브성, 예를 들면 그냥 나경영 아니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돈 줄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당, 그다음에 뭐 야권의 그러한 이미지와 맞지 않은 상당히 좀 세련된 예. 저런 모습들도 많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형식보다는 내용과 실질이 더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예. 뭐라고 평가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들의 국민의힘 뭐 저런 토론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어제 이제 부산시장 네. 후보들에 대한 또 토론회도 있었는데 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보이는 외형상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진행하는 방식들도 그렇고 좀 저게 우리 이미지는 보수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고정된 획일적인 그런 이미지랑은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수의 국민의힘의 태극기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저런 것들이 그냥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시선을 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예. 저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서 예. 재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도 일어나서 방송을 해야 될까요? 네. 예. 대선 얘기를 하나 좀 짚고 싶은데요. 느닷없이 민주당에서요. 대선 경선 연기론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좀 염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발 움직임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3월 9일 내년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9월 초에 선출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보니까 120일 전 11월쯤 선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기를 좀 늦추기 좋지 않냐는 의견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고 당에서는 공식 논의 없다고 진화를 했는데요. 저는 5월달, 6월달쯤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예. 이 논의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국정감사가 원래 9월달 추석 이후에 있는데 예. 국감을 6월 7월로 당기지 않는 한 국감 중에 경선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후보를 먼저 뽑으면 견제를 많이 받아 힘든 게 아닌가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특히 2000년도 노무현 후보가 4월 27일 날 선출이 됐고 그 이유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치르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예. 지방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되게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서 아마도 새로운 대표가 취임이 되면 여러 가지 당의 의견들을 모아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미룬 거에 대해 논의를 하되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 예. 또 그 반발을 누르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듭이 지져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룰을 바꾸자라고 하면은요, 이재명 지사 정말 반발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그냥 이재명 지사가 어렵지 않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미룬다, 룰을 또 바꾼다 그러면은요,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9월달, 10월달은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있죠, 예산안 심사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상당히 전당대회를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 예측은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은 대략 한 12월 중순 정도로 후보 선출을 양 당에서 다 늦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논의와 많은 반발과 많은 뭐 비판이 있겠지만은 예.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양 당 모두 재보궐 선거에 좀 집중을 한 뒤에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공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